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7, 18세기 때 이제 유럽 문화사라는 부분을 볼게요. 거기 이제 그 근대 어떤 의식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 세계 형성에서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어요. 유목론적 인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 객관적 사실, 개별적인 인식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식을 되게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즈 베이컨 같은 사람은 이제 기납법이라든지 관찰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이런 것들이 과학혁명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 과학혁명은 이제 그 합리주의 정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세계에 뭐가 있죠?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보편적 법칙이 발견하면 인간은 진보한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세계에도 합리주의가 있듯이 당연히 그 인간 사이에도 뭐야?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죠. 자연법. 그러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이신론은 그런 걸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쭉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 중에 그 기계론적 세계관을 볼게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신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계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신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기계가 움직여.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신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조차도 거기에 뭐냐면 참여해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거 요때 신이라는 것은 뭐냐 인격 신이 아니야. 이건 원리야,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면 그 뭐냐면 니라는 개념 있죠.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인데 요때 이제 신의 존재는 이제 인격 신이 아니라 원리와 법칙 같다. 이런 신관을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일단 인정을 해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뭐냐면 신이 신이 예전처럼 인격 신이 아니라 인격 신은 뭐예요? 분노하고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죠. 근데 신이 아니라 원리 원칙이며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그 뭐냐면 자기 감정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잘못되고 신의 안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묻죠. 그런 건 없어. 예. 그래서 이런 신을 가는 이신론이다. 그래서 이신론은 그 당시 강신의 배경으로 종교의 관용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신론의 사고방식은 모든 종교에는 다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고 그 신은 감정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성겼던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성겼다고 해서 감정을 느낄 필요 없죠. 분노할 필요 없죠. 근데 감정이 있는 인격신은 어떻게 분노를 하잖아. 네. 그런데 이 신은 분노할 필요 없고 원리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섬기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과 분노를 키키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신론인데 실제로 이 이신론은 무신론에 다른 말이에요. 신을 당장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그 다음에 17세기라도 이제 과학혁명 시기라도 마녀사냥이 막 행해있거든요. 그런 식의 신을 부정한다는 건 뭐야? 꼭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신론은 다른 무신론이다. 그래서 신을 이제 까놓고 부정하고 19세기 들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신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이 신론 앞부분은 이제 어원에 관련된 서양적 개념어 사전에서 이제 읽는 거고, 좀 이 신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게 1337페이지. 일단. 자, 1337페이지 어디 있냐면요. 유신론자하고 이신론자들 해갖고 네 번째 줄 있죠. 유신론자, 이신론자들부터 해가지고 뒤에 넘어가고 이제 여기까지 이성의 빛으로 파악하는 것이다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신론에 대한 정의 관련된 부분이요. 네. 그 다음 유신론자들과 이신론자들은 공이 최고의 신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신장한다. 같은 점은 여기까지이다.
이신론자들은 신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믿는 반면 이신론자들은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다고 믿는다. 계시, 예언, 초자연적이니 기적 등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 사회도 자연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다. 이걸 무슨 뭐죠?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예. 기계론적 세계관. 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교에서 계시를 빼버린 이신론은 자연종교, 자연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이다. 자연종교란 계시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고났거나 이성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체계이다. 자연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의 증가, 독단과 불관용을 초래한 계시 종교에 대한 불신, 질서정연한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로서의 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됐다. 자연의 법칙과 자연법은 계시의 빛이 아니라 이성의 빛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 좀 보시냐면요. 20년 특징이 이제 사학적 개론에도 있어요. 1341페이지. 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이제 그 종교 관용을 옹호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신론자가 누구냐? 볼테르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데, 1341페이지 주 844번도 다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이신론자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거나 기적을 행하는 종래의 인격적인 신 대신에 기계와도 같은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이 우주 기계를 영원히 법칙에 맞게 움직이도록 한 제일 동작자로서의 신을 설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광신을 배격하고 관용을 옹호하였다. 볼테르는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신론 입장에서 종교적 관용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었다. 그는 재치있고 풍자적인 수많은 작품을 통하여 교회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편 미신과 광신의 타파에 노력하였다.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하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고 프로이센의 프리디비 대왕이나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여제와 같은 계몽 전제군주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네, 그 다음에 기계론적 세계관을 읽어볼게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제 그 정의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 1338페이지 기계론적 세계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기계론적 자연과 변화가 나타난다까지. 여기 있어요? 예, 1338페이지 기획의 지문 근거 있죠? 네. 두 번째 네, 단락까지. 두 번째 단락까지. 기계적 자연관, 기계론적 세계관 등으로도 표현된다. 자연의 운동과 변화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만 간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연을 스스로 성장과 발생을 거듭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파악하는 유기적 자연관과 대립된다. 기계론이란 세계의 모든 현상을 기계적 운동으로 하나로 설명하려는 관점으로 목적론과 대립된다. 목적론은 자연의 변화를 사물의 본질 안에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초자연적 정신이 설계해 놓은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기계론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인과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기계론은 목적이나 주관 등 실체적 형상으로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자연현상을 물질과 운동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계론은 생명 등의 생물학적 현상들도 물리적 화학적 과정으로 환원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네. 자, 그 다음에 절대주의 왕정시대 미술 양식을 좀 볼게요. 583페이지 보시면 거기 미술 양식 그 정리하고 게 있죠. 표. 한번 정리하고 가보죠. 자, 그리스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도 양식이 있고 그 중에 도리아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라타나 신전이었죠. 파라타나 신전 차이점 주변모양이 단순하다. 네. 그 다음 코린토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만들어졌지만 로마를 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중대시대 때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딘 양식, 네, 그래서 그 고딘 양식 특징이 첨가인데 그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딘 양식 특징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게 성소피아 성당. 그 다음 르네상스 양식은 대표적인 면벌 판매 원이 됐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이제 절대 왕정시대 때 17세기 때는 바로코, 18세기 때는 로코코. 그래서 17세기 때는 베르샤의 궁전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로코코는 쌍수식 궁전인데 바로코 양식은 웅장해, 남성적이야. 근데 로코코는 우아하고 섬세야.
여성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미술 양식은 이제 앞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절대주의 시대 때 바로크 양식이나 우코 양식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수능에는 좀 나오니까 파악은 해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천재교육 207페이지 펴보세요. 천재교육 207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전에서 네, 17세기 18세기 읽어보나요? 네. 17세기 유럽에서는 절대 왕정의 심각 권위를 강조한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였다. 바로크 양식을 발전시킨 인물은 베드로 공장의 열주를 설계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베르민이었다. 베르민의 영향을 받아 루이 14세 시대에 만들어진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과 고전주의적 특징이 결합된 건축물이다. 회화에서 루벤스는 궁전의 화려함과 인물의 모습을 거대한 화폭에 담았으며 레브란트는 감성과 음영이 조화된 걸작을 남겼다. 음악에서는 바흐, 핸델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이 시기에 정교한 무대, 의상, 합창이 어우러진 오페라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18세기 전반에는 계몽과 이성이 중시되던 당시의 사상계의 영향을 받아 낙관주의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루코코 양식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음악은 가볍고 즐거운 상태를 표현한 작품이 유행하였는데 모차르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7, 18세기 문학에서는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체로 쓰인 다양한 작품들이 제출돼 발달에 힘입어 계속 나왔다.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디포의 로빈스 크루소와 같은 소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예. 자, 그러면 바로크 양식을 보죠. 바로크라는 말은 프랑스의 바오코에서 나왔다는 바오코. 바오코는 삐뚤어진 모양을 기면 진주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이 양식이 왜 만들어지냐면 이제 프로테스탄 종교개혁과 관련됐죠. 그때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의 하얀 장식물을 다 떼버리고,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카톨릭에서 이제 뭐냐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응해갖고 카톨릭에서 화려한 양식으로 또 다시 부흥을 시킨 거야.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화려한 이제 겉모습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양식에서 이제 바로크 양식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은 주로 분포 지역이 어디냐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식이야. 이게 어떤 국가들이죠? 카톨릭 국가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바로크 양식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인 것처럼 프랑스의 절대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건축 양식 특징은 포함 수 없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가장된 극적인 그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음악하고 미술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 바르나 핸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교한 무대나 의사, 합창, 오페라 같은 거 있죠. 되게 화려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 라플란타 같은 이제 그 강세 운명의 어떤 그와 걸작인 강기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음악이 궁중문화와 결탁을 해갖고 되게 화려하고 미술도 화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건축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르사유 궁전이죠. 예, 베르사유 궁전.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335페이지. 쭉 822번인가요? 어, 822페이지. 네, 822번. 네, 한번 다 읽어볼게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약 1만 5천 인구가 살고 있었다. 이곳은 프랑스 상류층이 모인 곳으로 당시 사교계에서는 선방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궁전 귀족은 암컷과 가식, 사치와 안일에 빠진 생활을 하였다. 왕은 낮에 산책과 수렵을 즐겼고 밤에는 연회와 무도회를 열었다. 베르사유 궁전은 아름다움과 기지, 사교와 에티켓, 연극과 문학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였다. 루이 14세의 궁중 생활은 이웃나라 군주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베르사유는 하나의 왕국 도시와 같았다. 요거는 중복된 거니까 그 줄친 것만 먼저 읽어보고 싶어요. 거울의 방에서는 거의 매일 무도회와 축제가 열렸고 400명의 정원사들이 수많은 꽃들을 관리하였으며 왕은 초대 손님들과 정원 산책을 즐겼다. 베르사유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귀족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었다.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를 지배하였다. 베르사유의 건축 구조와 매일 치러지는 각종 의식들은 발라드 콩쿠르도 있었던 귀족들을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길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누코코 양식이거든요. 누코코 양식은 18세기 때 등장한 양식인데, 바로코 양식이 이제 뭐냐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절대 왕조를 강화시키고, 근데 이거에 반발해서 부르주아들은 좀 우아하고 섬세한 기교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누코코 양식이죠. 그래서 누코코라는 의미는 조개무늬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아하고 섬세하고 기교적인 어떤 자연사를 강조를 하고, 이때 이제 고전음악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가볍고 즐거운 가볍고 즐거운 음악들은 주로 누가 소비할까요? 부유적 예술이 소비하는 이제 문화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등장하고, 그다음 대표적인 궁주는 쌍수시 궁전이죠. 네, 쌍수시 궁전은 이제 프랑스 문화를 동경했던 포네 2세가 베르주 궁전을 모방을 했는데 웅장한 게 아니라 좀 간략하게 뭐냐면 또 그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이 뭐냐면 쌍수시 궁전이죠. 쌍수시라는 것은 뭐냐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구분은 못하는데 쌍이라는 게 보통 없다라는 뜻이야. 수시라는 게 근심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당시 또 이제 절대 왕조 시기 때 이제 문화의 특징을 또 보면 자기 나라 언어와 문체로 쓰여진 것들 인쇄술을 심히 발달시킨 건 널리 이제 계속 나오는데 스위프트의 권리부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미스 크라우스 같은 소설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서. 자, 교과서 161페이지 펴볼까요? 네, 교과서. 자, 거기에 보면 바로크 양식이 있고 로코코 양식이 있죠? 네, 한번 가까이 읽어볼게요. 17세기 바로크 형식, 절대왕정의 전개와 더불어 유럽의 예술과 문화에도 커다란 번영이 일어났으며 궁궐이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였다. 바로크 양식은 웅장하고 화려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당시 절정을 누리고 있던 절대왕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베르사유 궁전은 마치 신이 머무르는 것처럼 장엄하게 조성되었으며 궁궐의 화가들은 국왕의 모습을 신에 비유하여 묘사하곤 했다. 네, 18세기 로코코 양식이요? 그 다음 분? 18세기 로코코 양식. 18세기에는 로코코 양식이 발달하였다.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은 동시에 이를 비판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섬세하고 우아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때 지은 쌍수시 궁전이 이 시기의 대표적 건축물인데 궁전 내부에 중국식 찻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 나중에 학교 가시고 나서 유럽 여행 갈 때 이거 가보세요. 네, 베르사유 궁전하고 쌍수시 궁전인데 말도 보면 꼭 거기 이런 데는 안 가고 거기 명품 가방을 산다고 해요. 쇼핑하고. 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자연과학 발달을 보죠. 이거 과학 성공 부분인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과학학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가 내종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비상교육 있죠. 비상교육에 되게 자세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마 그 비상교육에서 거기 담당하신 선생님인지 교수님인지 그분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애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인구용으로는 괜찮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비상교육 가서 17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173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학혁명량을 따로 도와주고 방법론의 합리, 그 다음에 천문학, 수학, 과학공의 다양성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네, 자막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외에 계몽사상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뒤에도
가학혁명도 나와. 181페이지까지 해서 가학혁명과 또 한계까지 해서 같이 개몽사상을 엮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가학혁명의 이유는 이게 가학혁명하고 그 합리주의, 그러니까 그 가학혁명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개몽사상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에서 출발했냐면 합리주의라는 그 신념에서 출발해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 세계에 뭐가 있죠? 보편적인 법칙이 있죠. 보편적 법칙이 있고, 이 보편적 법칙은 뭐죠? 자연법이야. 자연법. 그리고 이 보편적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밝혀내면 역사는 뭐죠? 진보한다. 그런 그 믿음과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합리주의에 가까운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어.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은 바탕에 또 뭐가 있어요? 이신론과 연결되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격신이 아니라 뭐죠? 자연신이야. 자연의 원리야. 그리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뭐죠? 그냥 기계가 우리가 만든 것처럼, 기계가 우리가 만든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가져. 마찬가지로 신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도 그 따라. 그래서 이 자연은 안다는 거,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안다는 건 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신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자기 기독교적 세계관과 충돌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가학하고 종교는 기독교는 뭐야? 충돌로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가학자들 중에 충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뉴턴 같은 사람도 충실한 기독교 신자죠. 그 사람들 생각하시면요, 신의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는 꼭 뭐예요? 신의 법칙을 아는 거야. 신이 만들어주신. 그래서 이런 거에 연결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합리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합리주의 세계관이 이제 먼저 17세기 때 뭘로 나타나죠? 가학혁명으로 나타나죠. 가학혁명. 가학혁명은 자연계예요, 사회계예요? 사회계예요. 자연과 관련된 자연 상태를 이제 연구를 해서 신의 의식을 밝혀내는 거. 대표적인 게 뉴턴 같은 그런 사람들. 물론 뉴턴은 좀 약간 특성이 있어요. 뭐는 인정 안 했죠?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정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니, 기계론적 세계관을 인정해도 뭐는 인정해야 되냐면 신이 인격신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좀 이상.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이신은. 근데 이신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이 만들어진 질서는 있어. 기계론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 근데 신이 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 판단을 개입한다는 건 인간의 어떤 감정과 능력, 가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인격신이죠. 이신론이 아니라 좀 개인적인 거지만 대부분 그 당시 지식인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학에서도 자연 상태에, 자연 상태에도 자연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그 인간 사회는 뭐죠? 보편적인 법칙, 자연법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17세기 말기에 사회계약서예요. 사회계약서. 그러니까 사회계약서 여러분들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알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쉽게 이해가 돼. 쉽게. 아직 이해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들으면 대충 이해부터 건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17세기에서 18세기 같은 사람들은 사회계약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대중적으로 저널리스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몽주의자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자 중에서도 계몽주의자가 있긴 있어요. 노스 같은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사회계약을 좀 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해서 이제 풀어 설명한 사람들이 계몽주의고, 이 계몽주의자들도 또 동시에 합리주의 사고방식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보편적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알면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보통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은 합리주의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합리주의는 17세기 가학혁명가, 그다음 가학혁명은 또 사회개혁과 계몽주의에 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먼저 갈 것이 그 사회개혁은 전에 먼저 가학혁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7세기는 무슨 세기라고 하냐? 천지의 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가학혁명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 보죠.
173페이지 보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비상교육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되어 있었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일단은 17세기에는 천문학이나 물리학, 화학이나 의학, 과학 같은 여러 분야들이 이제 새로운 연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통 과학혁명, 천재의 세기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하려면 이제 일단 방법론이 있어야죠. 연구 방법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베이컨하고 데카르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그 유럽의 고전적 인식론은 세 가지가 있죠. 인식론이 뭐죠? 지식을 알물 어떻게 알았느냐, 알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인데 철학에서 예를 들어서 인간 죽는다. 인간은 왜 죽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죽잖아. 경험을 통해서 죽는 거지. 왜냐면 자기 주변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으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인다는 건 뭐죠? 경험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납법에 의해서 영국에서 되게 발달된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 왜 죽느냐? 그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합리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합리론은 아까 이제 인간은 절대정신이 있어요. 이 세계는 절대정신이 있고 인간에는 이제 불변의 어떤 관념이 있어요. 신호부터 부여받은 그 불변의 관념을 통해서 사회에서 하면 인간은 죽는다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역론이죠. 영역법. 예. 그래서 거기는 관념론을,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한 기납법이나 관념, 방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합리론에서 뭐가 나온 거죠? 영역법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합쳐간 것이 누구다? 뉴턴이죠. 그래서 특히 데카르트의 영역법은 뭘 강조하냐면, 이 신이 인간에게 준 불변의 사유가 뭐냐? 불변의 관념이 뭐냐? 수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복교 질성. 그래서 수학을 계속하면 결국엔 전체의 진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되게 경험보다는 수학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제 베이컨 같은 이제 그 경험 문제가 뭐야? 눈을 보고 오감을 느끼는 경험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베이컨적 사고방식은 기술자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예전에 기술자들은 계속 뭐야? 보면서 관찰하면서 기술을 개발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데카르트 사고방식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야. 맨날 사회를 하는 거야. 사회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서. 근데 그 뉴턴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어떤 그 경험적인 기술적인 어떤 측면과 그 다음에 기술자적인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사회 방식을 뭐죠?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유와 함께 이 사유를 뭘로 증명을 시켰죠? 경험으로 증명을 시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근대적 방법론을 확립한 사람은 뉴턴이다. 그러니까 만유인론 법칙도 중요하지만 그 만유인론 법칙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구한 방법론이 이 근대자의 어떤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납법과 영어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 더 알아보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기납법과 영어법과 관련된 내용. 기납법과 연역법은 어떤 말이 참인지 그릇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이들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다. 이처럼 기납법은 개별적 사실에 대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은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기납법을 경험론이라고 한다.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처럼 연역법은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개별적인 사례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연역법을 합리론이라고도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뒤에는 천문학의 수학을 이제 보죠. 뒤에 넘어서. 자, 이때 이제 그 과학계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지동설이냐 청동설이냐 그거야. 기존의 교회 입장은 뭐죠? 청동설이죠. 근데 청동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 권위가 살 수 있는 구조야. 예전에 얘기했죠. 근데 최근에 코페르니쿠스 이후부터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지동설로 바뀌어. 많은 지식인은 지동설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야. 근데 교회 입장일 때는 이 지동설을 유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신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창세기 또한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탄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코페르니쿠스가 전제를 세웠고 그것을 이제 갈리오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케플러가 수학적인 어떤 것들하고 뉴턴이 완성을 시켰잖아요.
많이 읽는 법칙을 통해서 수학적인 공식을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요런 이제 뉴턴 이런 천문학에서 수학의 발전은 인간이 이제 신 중심에서 완전 인간 중심으로, 과학 중심으로 이렇게 뭐냐면 넘어갔다는 거죠. 사회 방식이. 그런 데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고 있어요. 네, 각자 읽어보시고, 티코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면 과학과 종교에 절충해가지고, 지구와 다른 태양은 돌지 않는데, 태양만, 다른 행성은 태양을 돈다. 그래서 절충 의견이야. 그래서 제가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맞지가 않죠, 이거는. 과학은 다수대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의 다양성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과학혁명이 이룬 것이 그 어떤 것도 있냐? 특히 이제 이슬람 세계 같은 거 있죠.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그런 여러 학문들. 이슬람 세계라고 그 학문도 예전에 고대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건너왔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어떤 그 태도들, 있는 그대로에 보는 그런 태도들 해가지고 이제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서 이제 17세기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천문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뭐 해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기도 발견되고 혁명도 발견되고, 또 과학이 다 혁명을 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실험기구도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기, 그 혁미경,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이 뭐냐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의 어떤 배경과 조건들에 관련해서 175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7세기의 과학혁명은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시킨 자연과학의 지식과 르네상스 시대에 이루어진 관찰 정신이 토대가 되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고대 그리스뿐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의 학문까지 연구하고 보존하였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지식인을 우대하여 천문학, 수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에스파냐에 진출해 있던 이슬람 지식인들을 통해 중세 말기부터 그들의 학문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과학혁명의 한 기틀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려는 태도가 일어났다. 그러한 태도는 예술뿐 아니라 과학의 발전도 촉진시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비행기의 모형도를 그렸다. 그는 많은 발명품을 남긴 기술자이면서 인체의 구도를 그려 의학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그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는 태도가 과학혁명으로 이어졌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어 17세기 말에는 방대한 양의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었다. 베살리우스는 해부학을 발전시켰고, 하비는 혈액순환 운동을 발견하여 의학을 발전시켰다. 파스칼과 라이프니츠는 각기 계산기를 발명하여 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레이 오엔 훅은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훅은 세포를 발견하여 생물학을 발전시켰으며, 보일은 기차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하여 화학의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예. 자, 그럼 과학의 배경,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중동, 이슬람권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개발, 그 다음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과학 기구도 있죠. 렌즈가 발달하거나 만원경, 현미경, 비약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실의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지원을 받은 학회가 설립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영국의 왕리족회 당시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유럽의 학회들은 왕실의 후원을 통해서 성립됐어. 그거는 이제 왕실 권위를 높이고 부국변동이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겠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는 항상 모두 같이 따르죠. 수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과 애들은 꼭 수학을 필수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수학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천문학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형상들도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런 건데, 대표적인 수학자가 누구냐? 뭐 뉴턴도 있겠지만 데카르트가 유명하죠. 데카르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동설에서 아까 얘기했던 케플러, 갈릴레이 이런 것들이 그냥 지동설 특별한 게 아니라 천동설을 중심한 뭘 붕괴시켰다? 중세적인 어떤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럼 코페르니쿠스와 관련된 내용, 지동설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3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830
29페이지에 보면 코페니쿠스의 어떤 우주관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충분히 있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우주관은 그리스교적 신앙으로 보면 충격이며 전통적인 세계관의 전복이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경건한 케플러와 데카르트는 우주의 수학적 질서를 증명하는 것이 신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마치 거대한 시계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계적 우주에서는 신의 섭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믿었다. 근대 과학의 발달은 유럽 문명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 되었다. 이로써 유럽 문명은 그 밖의 다른 모든 문명과 명확히 구별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그렇듯이 과학혁명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다. 17세기까지 과학기술의 발명 및 발견은 급속한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천재의 시기 17세기 과학혁명의 참다운 성과는 이성의 세기 18세기에 비로소 명백해졌다. 17세기 과학 발달은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보는 지적 태도 전반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과학적 사고는 다른 학문 분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합리주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이 새로운 경향에 따라 학문과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과학혁명을 절정을 이뤘던 사람은 뉴턴이죠. 예, 넘어가서 뉴턴 이제 볼게요. 자, 뉴턴은 별표 한 2개 주는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 뉴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이게 뭐죠? 프린시피아죠. 프린키피아라고 하는데 책마다 좀 달라요. 이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래서 종전에 이제 초성설 같은 것들을 종전의 지동설들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왜 지구가 태양을 도냐? 달이 왜 지구를 도냐? 이걸 이제 밝혀지지 못한 거, 근본적인 원리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다가 그 뉴턴이 끊어진 사과를 보면서 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이게 뭐죠? 모든 사물 속에는 모든 진량은 뭐다?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개별적인 형상을 보이는 것도 실제로 거기에 보면 그 밑에는 힘이 주어진 거대한 질서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돌아. 민물과 썰물이 생겨. 이런 것도 서로 개별적인 사실들이죠. 개별적인 사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뭐 때문에 형성이? 중력의 작용 때문에 형성되죠. 그래서 요놈을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뭘 만드는 가설을 설정해. 중력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있고 그 가설을 다시 뭐냐면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검증을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 그 결론을 거기에 넣는 게 수학적 정리를 해.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론은 아까 이제 말한 데카르트의 수학적인 영역법 이렇게 도입되고 그 다음에 베이컨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론. 그래서 경험론과 그 다음에 그 영역론을 합쳐놓고 종전에 사회만 강조했는데 철학에서는 이제 사회와 그다음 기술적인 사고방식 같이 결합시켰죠. 그래서 근대적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제공한 학문이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예, 만유인력 법칙.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종교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데 이 사람은 이 기계론적 우주관을 일단 가지고 있어. 근데 기계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야? 이신론자죠? 인격신이 아니야. 뭐예요? 신은 뭐라고 생각하죠? 제1의 원리, 공표적 법칙으로 생각해. 인격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인격신을 믿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이 만들어놓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아니라면 개입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기계론적 우주관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질서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신을 능가하는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어떤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신이 만들어진 질서를 알게 되면서 인간이 그 신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오히려 인간 중심의 어떤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생성되죠. 그래서
그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의를 보면 수학 공식으로 가학적 사고의 진행 절차 설명 방식을 제시해서 근대적 가학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동시에 있다. 그래서 철학과 기술이 동시에 떨어져 있었는데 같이 있고 강학 발달에 공헌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338페이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줄치 부분만 읽어볼게요. 줄치 부분만 잠깐. 네. 1338페이지 주 838페이지하고 거기 1339페이지 줄치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근대 이후에 홉스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메트리, 뉴턴 등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신성을 제거하고 순수히 물질적인 운동 법칙으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물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제공하여 근대 자연과학 발달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뉴턴의 신의 섭리가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매송의 신이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지배하고 분석시킨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찾아내기를 간절히 원했다. 뉴턴은 스스로 돌아가는 세상을 창조만 하고 방치해두는 최고 존재는 데카르트 같은 위장나 이교도들의 신일 뿐이었다. 뉴턴은 마치 순박한 사제처럼 데카르트에게 맹렬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의 세계를 참으로 통치하고 공존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뉴턴의 생애를 목표였다. 예. 그 다음 뉴턴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 연어법을 강조했긴 했지만 데카르트는 수학만 전부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나한테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죠. 그래서 얘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예전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주 1339페이지 840번 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세요. 또 뒤에 841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41번까지. 예. 그 다음 뭐, 네. 뉴턴은 데카르트의 연역법을 새로운 실험적 방법과 조화시킴으로써 과학적 절차의 적절한 설명 방법을 제시하였다. 데카르트는 명백하고 간단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방법은 직관과 연역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관찰과 실험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었다. 뉴턴은 데카르트적 사고를 활용하면서도 1차적으로 경험과 사실에 의존하였다. 그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사실로부터 기본 원리를 추출한 다음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간단히 말해 뉴턴 방법은 추상적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다 함께 만족시키는 방법이었다. 뉴턴의 방법은 18세기 이래의 모든 과학적 탐구에서 가장 정확하게 타당한 설명의 절차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중력 법칙을 예로 들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 뉴턴은 중력의 원인이 지구 중심에 있음과 동시에 중력의 질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힘은 사과가 떨어질 때만이 아닐 전 우주를 통해 어떠한 물체 운동에도 보편적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네, 그래서 개별적인 형상들 사이에 아무 개별적인 보이는 형상 속에도 하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41번 한번 읽어볼까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등의 업적을 수렴하여 근대적인 새로운 우주선을 지시한 과학자가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동력의 법칙이다. 이에 의하여 태양, 유성, 그리고 그 위성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중력에 의한 것이며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물체의 승적에 비례하며 두 물체 사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뉴턴이 이 법칙을 일찍이 대학 시절부터 부분적으로 발견하였으나 명확한 수식으로 공식화하여 발표한 것이 훨씬 후인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에서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빌 법칙에 이제 뜬 이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네. 제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는 이제 거기에 중력은 물질의 그 중력은 이제 물체하고 관련돼 있지만 또 시간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제 그 물체와 중력 사이의 또 시간 거리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가학학문의 의미를 이제 볼게요. 일단 이제 가학학문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서양 문화와 다른 문화가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동양의 세계는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술 개혁만 했지만 그 다음에 철학적 사유가 결합을 못 시켰죠. 그런데 그래서 동양도 나름대로 철학적 사유가 과학적 그 경험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진이 있었어.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미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보편적 미라는 게 어디에만 강조되는 거야? 과학 법칙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데 쓰지 않고 어떤 그 도덕과 윤리 그런 차원에서. 근데 성리학적인 보편적 미는 똑같이 과학적 그 어떤 법칙으로 향유하고 생각을 했다면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더 중국이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 여지가 있는데 이걸 변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그냥 기술자들이 보고 관찰하는 것들 뭐예요? 계속 그냥 개량하는 방식이죠. 근데 서양에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 경험적으로 해서 과학을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주의가 강화된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외관성 혼란과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신이 주어진 합리적 법칙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했고 자연과학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있고 계몽사상과 있는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현상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한 것은 인간 사회에도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보편적 법칙이 있다는 걸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의 어떤 보편적 법칙, 자연법 사상이 어디에도 영향을 줬다?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줘서 후에 이제 사회개혁론이나 계몽사상을 낳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또 비상교육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아이고. 자, 그 18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의 연관성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은 중세와 대비되는 근대의 세계관이 대두되는 토양을 만들었다. 중세의 가장 지배적인 학문은 신학이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신앙의 신비를 찬양하고 성서와 교국 철학자들의 권위를 확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7세기의 과학혁명을 겪으면서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확산되었다. 그와 함께 신의 세계에 대한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 유용한 실제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대체적으로 과학혁명은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반면에 계몽사상은 지식의 대상을 인간사회로 넓혔다. 인간사회에서도 자연적인 질서가 있으며 그것을 이해한다면 인간사회에 퍼져있는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로 이어졌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을 각성시켰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신념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국가 탄생의 전제가 되었다. 그것은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중세의 정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예. 그 다음에 181페이지로 과학혁명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하고 두 번째 달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과학혁명 한계 첫 번째는 자연을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 이제 여겼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좋은 일을 쓴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제국주의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많이 했다. 그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계몽사상 한계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 거기 과학혁명의 한계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부제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혁명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시각은 프란시스 베이컨에서 출발하였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알면 그것을 정복할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베이컨이 찬탄했던 발명품인 화약이나 나침판 같은 과학기술도 정복에 필요한 것이었다. 화약으로 전쟁의 능력을 키우고 나침반으로 항해의 기술을 발전시킨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여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뉴턴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풀어보시냐면, 어, 204페이지 펴볼까요? 204페이지. 자, 미추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절차적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고대에 있는 자연적 사고에 대한 탐구하면서 기계과학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한 이후로 근대인들은 자연사를 수학적 법칙의 종속지로 많이 모르겠다. 나는 이 학술 정서에서 수학을 더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중요한 법칙들 중 얘기하고 있는데, 단정화될 것이 그 밑에 이제 프린시피아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뉴턴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뉴턴도 데카르트는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봤죠. 이 기계론적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 우주관을. 그 다음에 니에를 이제 보면 자연과학 연구에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관찰과 실험을 낮게 평가했다. 이거는 그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뉴턴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데카르트는 그 관찰 실험을 낮게 평가했죠. 수학을 강조해요. 근데 뉴턴은 수학과 함께 관찰과 실험을 또 결합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코페르니쿠스에 제기된 천문학과 물리학의 중요한 문제와 연구 성과를 수학 공식으로 조합하여 인화시켰다. 이 프린시피아라는 내용에서. 자, 그 다음에 니르를 자, 우주는 궁극적 비기계적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론적 우주관과 크리스토의 신앙에 조화되어 있다. 맞죠? 예, 비기계론적 세계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답이 디귿, 니르.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혁명을 바꿔요. 17세기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 18세기 때 등장한 이제 그 사상들이 계몽사상이나 사회개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왕권 시스템 계몽사 사회개혁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철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약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201페이지.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근대혁명 발전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앞부분은 그 비상교과서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아니 이것도 읽어봐야겠네요. 네, 여기 이제 합리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읽고 그 다음에 베이컨 데카르트 한번 읽어볼까요? 네. 땡이쌤이 드릴까요? 201페이지 비상교과. 과학혁명으로 촉진된 과학적 사고 정신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일에도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철학이 발전하였다. 영국의 베이컨은 실제 실험과 관찰의 결과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법을 오동하였다. 또한 로크는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참된 지식의 원천으로 여기는 경험론을 주장하였다.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합리론이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에서 출발하여 결론을 얻는 영역법을 주장하면서 합리론의 토대를 닦았다. 네덜란드의 스피노자와 독일의 라이프니츠 등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성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법령론 철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과 그리고 합리론, 그 베이컨과 데카르트인데 이거 그냥 같이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영국 경험론은 이제 그 베이컨이 아까쯤에 이제 시동을 통하지 않는 이론과 체계적 이해로서는 시동의 무용성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동과 사실은 이제 경험을 강조했고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100년의 노즈 베이컨이 있어요. 노즈 베이컨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 노코는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 배웠죠. 이 노코는 그 사회계약론자에서 철학자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지식의학론 배경에서 이제 나온 게 인식론에서 백지론을 주장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야. 근데 내 경험을 통해서 인간 오감을 통해 들어온 경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벽돌 쌓는 것처럼 지식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백지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명 개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주어진 불변 개념이 있다. 이걸 부정하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런 인식론을 제공했고요. 대륙에서 프랑스의 이제 데카르트가 합리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건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생명 개념, 불변 개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지식을 끌어낸다. 그러면 여기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합쳐놓은 것이 뭐냐면 독일의 관념론이에요. 독일의 관념론인데, 자, 그 관념론은 이제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관념론의 인식론은 뭐냐면, 이 세계는 절대 관념이 있어. 관념. 이 절대 관념이 모든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인간에도 내재되어 있죠. 인간에도. 어디에 내재되어 있죠? 인간의 관념에. 그래서 이 관념론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 관념은 아까 이제 그 경험론과 합리론 있죠? 이걸 믹스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경험론에 뭐냐면 내용을 플러스 시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에는 이제 그리고 합리론에서는 형태를 빌려온 거죠. 형태를. 경험에서는 내용, 합리론에서는 형태를 빌렸는데, 관념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념의 형태는 경험론의 내용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주 이제 설명하는 붕어빵하고 설명하죠. 붕어빵은 여러분들이 겨울 때 많이 먹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죠. 이건 뭐예요? 네. 합리론의 형태를 빌려온 거야. 근데 붕어빵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 콩팥도, 그러니까 파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잡채 같은 것도 집어넣고, 잡채도 집어넣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그 크림도 집어넣고, 크림 붕어빵도 있잖아. 이건 어디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예. 그래서 이제 합쳐놓은 것이 관념론이다. 그래서 그 역효성 시간점에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제 인식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 대상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인식 대상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뭘 통해서 인식하죠? 관념이나 틀 속에서 인식해오잖아요. 그래서 인식 주체가. 근데 관념이나 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각 경험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볼 때도 각기 다르게 보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손준비 볼 때 어떤 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막 미남이다 잘생겼다 했지만 어차피 못생겼다고 주장하는 게 있어. 이건 뭘까요? 관념이 있지만 내용이 경험이 틀렸기 때문에. 손준이 같은 남자들한테 막 추행을 당했다. 그럼 여자분은 어떻게 해요? 이 손준이 못생겼다. 거부가 먼저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관념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전적 인식론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완성됐는데 합리론, 그 다음 경험론, 그 다음에 관념론. 그 역권론과 관련된 것은 그 관념론은 노관념론이에요. 예, 뭐 정시 모든 걸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라 인식론적 관념론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 이제 보충해서 말하면 거기에 합리론, 합리주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비슷비슷하지만 틀려요. 보통 역효에서 합리성이라는 건 뭐죠? 목적, 상황, 수단의 일치성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합리주의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보편적 법칙이 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면 우리가 좋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합리주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합리론은 지금 말하는 그 인식론적 합리론이에요. 예. 그래서 합리주의, 합리론, 합리성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치 사회 사상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17세기 때 유행했던 사상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야. 왕권 신수설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왕의 권한은 누구부터 이어받았다? 왕으로부터 받았다. 그때 왕의 권한이 뭐죠? 주권이죠. 그래서 주권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다음에 그거의 이제 주권의 어떤 권한은 신호부터 찾는
그런 뜻이 왕권 신수설이고,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제임스 힐스, 보덴, 보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번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몇 페이지다? 210페이지. 그냥, 예. 3페이지. 자, 가와 나의 정치 이론을 쓰고 이 이론을 옹호하는 이론의 정치체를 쓰시오. 뭐 답은 그대로 나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권신 수설, 그 다음에 절대 왕명체제. 근데 이게 따뜻한 이제 기출문제 의미가 없어. 답만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분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 신유리 기출반의 분석 내용을 이제 올려놨는데, 일단 가는 누굴까요? 일단 찾아야 될 거예요. 이건 보시에요. 보시에는 이제 그 성서에 근거한 정치라는 책에서 이 왕권식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요? 제임스 힐스야. 제임스 힐스는 첨단 군주국가의 법이라는 그것을 이제 했는데, 여기는 먼저 보시에를 보죠. 보시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죠? 프랑스죠. 프랑스는 그 주권 개념이 되게 발달했어요. 주권 개념이. 그래서 나중에 루프나 루소나 그 다음에 이제 보덴이나 보슈에 이런 사람들 다 주권 이론을 핵심하거든요. 근데 보면 보덴과 보슈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된다는 그 왕권 주권을 주장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루소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인민이 가져야 된다는 인민 주권설. 좀 방향이 다른 거지.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프랑스에서 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보슈는 보덴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왕권 수인수설 완성을 했는데, 그 보슈에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루이 14세 아들의 사부야. 이 사부. 네. 그래서 이제 사부로서 그 당시 그 성서에 근거한 정치라는 책을 써서 절대 왕권을 옹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왕은 모든 법을 초월한 존재는 신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다음에 백성이나 지상의 누구에도 누구나 책임지지 않는다. 신에게 책임진다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또 왕을 모독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신을 모독하는 행위야. 왜? 신이 모든 걸 왕한테 넘겼는데 이걸 감히 모독해? 신성 모독죄죠. 네. 지금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저 타이 가보면 있어. 일본은 그렇고 타이 가보면 왕신 그 모독하면 신을 모독한다 해서 막 잡아가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걸 보니까 루이 14세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채용했죠. 그래서 그 루이 14세도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왕이 신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왕이 지상에 있어서 신에 걸려가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모든 시민의 심판 안 되며 더욱이 신 외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 제임스 힐스라는 사람도 참 촉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잉글랜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스코틀랜드 왕이죠. 제임스 6세였다가 이제 잉글랜드 제임스 1세도 이제 두 개의 왕국을 이제 겸했던 왕인데 이 사람은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지식인이야.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성경책도 이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왕권 신수술도 좀 주장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왕권 신수를 먹히지가 않아. 프랑스는 먹혀들어. 왜냐면 프랑스는 절대 왕권이 성립됐고 그 멋대로 이제 손찰 수 없는데, 영국과 잉글랜드는 예전부터 누구의 권한이 컸죠? 의회 권한이 컸고 투도 왕조도 물론 절대 왕족이지만 계속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갑자기 제임스가 1세 와갖고 프랑스식 왕권 신수를 주장하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중시로 영국 국회 중시를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의회 반격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회라고 한 연설이 있어요. 왕은 지상의 대기자요. 신의 자리가 앉아있을 뿐 아니라 신 자신에 의해서조차도 신하가 부르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착한 군주는 법에 따라 행하기는 하지만 항상
법을 총무돼 있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의회에 자문이나 없어도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 그 왕이거나 어디에 국민이 아니라 의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호부터 부여받았다. 근데 이게 영국 형식에 먹혀들어요? 안 들죠? 결국에는 그 아들도 찰스 있는 거예요. 네, 도끼 날에 목이 날라갔죠. 네, 주제는 좀 알아야 돼.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자, 하여튼 이 이론이 옹호하는 그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다? 절대 왕정 체제다. 문제는 쉬워. 근데 쟤네가 내가 문제 낸다면 좀 어렵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것 같아. 제임스 힐스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슈의 어떤 구체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전 이제 왕권 시술 절대적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왕권 시술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이 지지했어. 그건 뭐냐면 정치력 분화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군주가 나와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세보다는 그래도 절대 왕정이 더 뭐냐면 선호했던 체제죠. 근데 이제 절대 왕정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절대 왕정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공무원 세력들과 결탁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봉사상은 이제 관련된 개봉사상 전에 무슨 사상이 있냐면 사회개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개혁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개봉사상이야. 그래서 사회개혁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상에도 자연법이 있듯이 그 다음에 사회형상에도 당연히 자연법이 있죠. 그러면 자연법은 꼭 여기에서 뭐는 거야? 사회개혁이야. 그래서 이제 홉스, 로코, 루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거 이제 꼭 중요해요. 홉스, 로코, 루소 사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몇 분 남았어요? 50분 정도 됐는데 제가 하루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내용도 많고 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